네, 오늘 정치권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간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종로에 있는 한 분식집 성대 앞에서 옛 얘기를 꺼냈다가 이게 예기치 못한 역사인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0년. 그때 뭐 학교가 있었죠? 학교가 축소되고 광주 시민의 상처를 다시 한번 회집어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인 행태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당대표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합니다. 아직도 황교안 대표의 역사인식이 신군부가 규정한 광주 사태에 머물러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몇 학년, 4학년 때인가? 네, 그런 그때의 얘기를 그때의 시점을 생각하는 것이죠. 광주는 저는 네, 광주민주화운동을 1980년에 무슨 사태라고 언급했던 황교안 대표가 광주와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실언으로 봐야 될지 역사 인식에 있어서의 어떤 큰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될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두 분께 관련 견해를 여쭤보겠습니다. 네, 광주 1980년 하면은 아마 우리나라의 성인이 된 사람 되면 저도 80년대 학번이라서요. 또렷이 기억하고 있고 아픔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많은 당시에 우리 믿었던 군이 국민들에게 총을 겨눴고 기총, 기관총, 또 헬기에서 또 이런 공격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 시대를 하여튼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로 황 대표의 첫 번째는 물론 당연히 실언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광주에 대한 인식들이 과연 제대로 돼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 지도자로서 저는 겸허하게 손을 얹고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솔직하게 깨끗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당시 일을 얘기했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해야 되고요. 특히 자유한국당이 과거에 어땠습니까?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또 광주에 북한군이 이런 얘기를 사주를 받았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당시에 국민들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데 아무 징계 없이 유야무에 넘어갔습니다. 예. 저는 그런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가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은 분이라면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역사인식에 정말 심각한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렇지 않다면 더 많은 논란이 이루어질 거고 더 많은 아마 이 공세를 받을 겁니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빨리 이 사태를 넘어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까요? 단순한 실언이라고 봐요. 단순한 실언이라고 해도 잘못했죠. 저렇게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깔끔하게 사과하는 게 맞지. 광주랑은 상관이 없어요. 광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네. 그냥 깔끔하고 깨끗하게 내가 좀 유세 중에 처음 내가 선거운동 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다. 네. 이 부분 좀 사과드린다. 의도치 않은 실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무슨 한국당에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강력한 법정 대응하지 말고 강력한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한국당이 보면은 사실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지난해 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을 한 의원들 징계 하겠다라고 황교안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약간 유야무야 된 이 문제도 다시 이번에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발목을 잡히고 빌미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하게 매듭 짓는 게 맞아요. 광주 민주화 운동 아닙니까? 그것을 사태로 부르고 또 그것을 폄훼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런 당에 있던 분들을 징계를 또 약속대로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끔하고 깨끗하게 사과하고 반성하고 그 규정을 새롭게 내려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총선 2달여 앞으로 남은 상황에서 아직 본격적인 공천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2명의 정치 거물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랑 김태호 전 경남지사 얘기인데 일단 오늘까지 최후 통첩을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힌죠. 근데 두 사람은 고향에서 출마를 고수하고 있고 한국당에서는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결말이 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공관위에서는 최후 통첩을 했고요.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당의 권위가 손상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다른 정당과 같이 합당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공천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흔들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고 두 후보가 받아들여 주길 바라는 것인데 두 후보의 입장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네. 저는 바로 이 출발이 황교안 대표가 미적미적했던 그 부분들, 바로 종로 출마를 한 달여 넘게 계속 미루고 다른 지역 좌고우면하는 사이에 당의 권위와 리더십이 훼손됐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대표는 꽃신 신고 가고 우리는 집신 신고 가는 말이냐 이런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길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결국은 이것이 바로 당의 리더십과 확실한 공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들을 표명하는 당의 기상을 이번에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황교안 대표에서 이게 허물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시 또 마찬가지로 황교안 대표에게 키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비롯한 분들에게 전격적인 힘을 실어줘야 된다. 그래야 공관위가 리더십을 가지고 또 칼을 휘두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부위원장하고 또 이석연 부위원장하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빠르게 그걸 정리해야 되고 홍준표 전 대표라든가 저는 그동안의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는 쉽게 바꾸지 않을 걸로 봅니다. 네. 그분들에 대해서 삼고초려, 십고초려해서라도 설득해야 되고요. 만일에 안 된다면 그의 상황은 그런 저는 타협책들을 당해서 빨리 준비해놓고 이 상황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공천 놓고 서로 시비 걸린다. 이것은 굉장히 당에 좀 어려운 일이 될 걸로 봅니다. 장석철 소장님의 예지력을 한번 믿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은 부딪히는 지점이 명확해요. 그 홍준표 대표나 김태호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내가 고향에서 출마해서 PK의 고두보를 마련하고 다음번 대선 후보의 길을 가겠다라는 게 이분들의 생각이고 당에서는 야, 그러지 말아라. 당신들은 얼굴과 이름이 알려졌으니 수도권의 험지에 나와서 좀 바람을 일으켜라라고 하는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수그러들었어요. 예. 예. 나는 뭐 고향이 아니더라도 양산 을에 김두관 전 대표가 오면은 그 사람하고 내가 붙어가지고 PK 고두부를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까지는 양보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관위에서는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수도권으로 와라라고 하는데 홍준표 대표의 같은 경우는 양산 을 정도로 타협점을 받을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공관위에서도 받을 네, 거다. 왜냐하면 양산 을이 쉽지 않은 선거거든요. 그렇죠. 예. PK에서 68석 중에 17석을 지난 20대에서 한국당이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산도 험지다.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좀 배치할 가능성이 높고 김태우 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거창에서 고향에 사지 말고 김해 가서 여기서 계속 우리가 의석을 잃었었거든요. 한국당이. 그러니까 김해 가서 이번에 한번 교두보를 마련하고 살아 돌아와 봐라. 이런 식으로 PK의 험지에 배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전망해 봅니다. 황교안 대표랑 유승민 의원 간에 지금 회동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수통합에 대한 협의는 상당히 급물살을 타면서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상황인데도 안 만나고 있어요. 만날 거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무슨 남북 정상, 북미 정상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낳게 합니다. 유승민 대표가 우리는 공천 지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난 요구를 안 할게요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는 나는 출마 안 하겠다고 했으니 나를 제외한 7명의 우리 세복수당의 의원들에 대한 공천을 확실히 담보를 해줘라. 네. 그것을 빨리 물밑에서 정리를 하자라고 하는 것과 유승민 대표가 우리 세복수당의 사무처 당직자들 좀 고용 승계해달라고 특별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한국당에 있는 당직자들은 이 부분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사무처 당직자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 두 부분도 잘 정리될 거라고 봐요. 만나서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미리 다 정해놓고 만나갖고 사진만 찍으려고 만나는 게 무슨 근데 의미가 이게 있나 정상들 간의 외국 대화도 네. 어느 정도 물밑에서 정상이 여러 가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들 간의 대화도 물밑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네. 나중에 도장을 찍는데 예. 만약 두 분이 만났는데 우리 7명 공천 다 못 주고 한 3명만 줄게요라든지 이러면은 이 보수 대통합이라는 큰 흐름이 파토가 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물밑에서 조금 더 정리를 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봐도 이거는 잘 정리될 것 같아요. 7명에 대한 공천 담보는 경선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사무처 당직자의 고용 승계도 전부는 받아들일 수 없어도 어느 정도 몇 명 받아들여서 잘 정리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장 소장님의 예지력을 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저는 또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승민 대표가 이제 얘기를 자신은 불출마하겠다고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이래가지고 탄핵의 강을 넘겠느냐? 친박 정당, 친위 정당 그대로 가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친박 소위 말해서 탄핵을 건너고 새로운 정당을 건설하기 위해서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실천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그림을 그래도 내놓아라라는 저는 그런 묵시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유승민 의원이 앞으로 불출마까지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는 정치적인 명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잘못했던 국정농단 또 친박 진영에 대한 기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도리어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겠다니까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뭐 윤상현 의원 소위 말하는 친박 의원들이 다 환영하면서 결단을 축하한다고 이런 일 환영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유승민 의원으로서 봤을 때는 바로 이런 친박 의원들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의 가치를 정말 개혁적인 보수를 뭔가 기치를 내놓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도리어 그분들이 환영을 하고 도리어 친박 정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친박 의원들이 포진하고 있는 친황계 의원들 그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뭔가 이 방향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은 당직자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유승민 의원이 이미 스스로가 이미 결단하면서 큰 정치로 가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그런 보관들을 내놓고 뭔가 제시를 할 때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아마 그래서 그 전까지는 만남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도 정말 여야의 공방에 끊이지 않는 사안인 것 같은데 지금 한국당에서는 대통령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공세를 펼쳤고 민주당도 이 탄핵이 굉장히 민감한 이슈 아니지 않습니까? 좀 굉장히 이제 참지 않는 분위기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서로 공세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공소장대로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이 됐다면 이건 명백한 탄핵 사유죠. 이거는 민변에 있는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공소장에 의하면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어요. 국정기획상황실에 6차례 보고를 했다. 네. 국정기획상황실은 어떤 곳입니까? 대통령한테만 보고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38차례에 관련해서 청와대와 경찰에서 지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 예. 그러고 또한 한 가지가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이게 청와대가 개입을 했다. 그리고 8개의 비서관실이 아주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결국에는 비서실장 아니면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과연 이것이 이렇게 진행이 됐겠느냐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여져요. 결국 지나친 주장이 아니라는 말씀. 공소장이 사실이라면 예. 그렇죠. 그 공소장이 사실이라는 면이라는 가정은 사실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가정이라고 해야죠. 우리가 그걸 사실관계는 이제 재판장 가서 받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한국당이 탄핵이라는 얘기를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적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탄핵 소추를 당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당해서 감옥까지 가 계시잖아요. 국민들에게는 되게 아픈 상처거든요. 네. 이것은 어쨌든 재판에서 가려질 부분, 재판에서 어느 정도 드러나면 그때 가서 탄핵을 얘기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로 탄핵을 얘기한다? 이것은요, 큰 정치적인 역풍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진영 내에서 만약 진중권 교수라든지 그런 민변 변호사가 탄핵 문제를 얘기하고 이게 공정한 것이냐, 이게 정의로운 것이냐, 이러한 외침을 하는 건 좋지만 한국당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선거용 그 총선용 카드로 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또 들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수장께서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검찰은 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유죄로 끌고 가기 위해서 큰 그림을 그렸고 거기에 이제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적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이 검찰의 무리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공소장에는 명백하게 증거들이 되는 사안들을 놓고 과연 이것이 유죄인가 아닌가를 따져야 되는데 거기에 큰 뭐 법적인 판단의 근거 또 헌법과 이런 가치들까지 내놓았거든요. 이것은 재판부에서 해야 될 거거든요. 저는 여기서 자유한국당이 너무 이런 가정의 상황, 우리 장수장께서도 공소장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업계에서도 일부 뭐 여러분 뭐 변호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공소장만 믿고 어떻게 모든 판단을 하느냐. 이제 재판에서 이루어지는 이 변호인 측의 얘기들 또 당사자들의 얘기들 종합적으로 다 결국 판단이 날 건데 예. 이렇게 조기에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는 말을 꺼내는 순간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자칫하면 선고용 프레임으로 갔을 경우에는 도리어 더 큰 이것을 제대로 입증해내지 못하고 그 인과관계 지금도 사실은 증거의 연관고리라든가 전체적인 그림이 굉장히 검찰의 공소장이 저는 부실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속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후의 카드까지 꺼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더 큰 위기를 닥칠 거거든요. 저는 네. 정치적으로 이런 사안을 활용하는 것. 대통령은 우리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여든 야든 최대한 존중을 하고 그러나 명백한 범죄 사실이 나온다면 전혀 지금 그걸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치적인 그런 공세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도 전 잘못됐다고 봐요. 이렇게 선거 개입, 대통령이 선거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의구심에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는 입장을 내세워야 되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도 기가 막혀. 이렇게 치부할 게 아닙니다. 자기네 당에서 한 행동 아닙니까? 네. 공천을 그렇게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탄핵은 당신들 정치적인 프레임이야, 기가 막힌 일이야 이런 식으로 다시 정치적인 공세로 하지 말고 집권 여당답게 책임감 있게 자, 이 부분은 우리가 그러면 선거 후에 얘기를 나눠보자라든지 법원의 판단을 믿어보자 예.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야당을 공격 소재로 삼는 건 옳지 못해요. 네. 평소보다 뭐 이렇게 올해 두 분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대단히 아쉽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홍구 경기대 겸임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